귓가에는 아직도 결혼식 음악이 웅웅거리는 듯했고 눈앞에 커다란 축 결혼, 축 개훈이라는 글자가 아른거렸다. 내 이름은 황서연. 오늘은 나와 박재훈의 결혼식 날이다. 예식장은 시끌벅적했다. 나는 무거운 피로연 드레스를 입은 채 얼굴 근육이 굳을 정도로 웃어야 했다.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는 고운 빛깔의 고급 실크 한복을 차려입고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은 채 테이블마다 돌며 축의금을 받았다. 하지만 그 눈길이 내게 닿을 때면 늘 날카로운 갈고리 같았다. 지훈 씨는 얼굴이 벌개져서 친구들과 연신술을 마셔댔다. 내가 발이 아파서 있기도 힘들다는 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겨우 하객들이 거의 다 돌아갈 때까지 버텼다. 나는 그릇과 접시가 어지럽게 널린 테이블을 보며 한숨 돌리려던 참이었다. 시어머니가 허리를 비틀며 다가왔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삐죽였다. 황서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집에 가서 할 일이 태산인데 얼른 챙겨서 가자. 지훈 씨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맞아, 서연아.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 얼른 집에 가자. 여긴 웨딩홀 직원들이 치울 거야. 마음이 철렁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저 이 불편한 옷을 빨리 갈아입고 싶을 뿐이었다. 나는 그들 가족 8명과 함께 시끄럽게 차에 비집고 올라타 신혼집으로 향했다. 신혼집은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고급 빌라였다. 엄마가 내가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걱정하며 혼수로 사주신 집이었다. 등기부 등본에도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시댁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지훈 씨가 한참을 졸라댄 끝에 나는 양가가 함께 돈을 모아 산 것이라고 외부에 말하기로 동의해 주었다. 빌라는 이미 온통 붉은색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앉아서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하이힐을 벗어 던졌다. 그녀는 으리으리하고 넓은 집을 둘러보며 눈에 더이한 빛을 스치더니 이내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큰애야, 가서 부엌에서 물 좀 끓여서 다들 차 한 잔씩 타오너라. 둘째네는 가만히 있지 말고 가져온 답례품이랑 간식들 좀 정리하고. 그녀는 입으로는 다른 식구들에게 명령했지만 눈은 계속 나를 향해 있었다. 지훈 씨의 형님 부부, 둘째 형님 부부, 그리고 시누이 박슬기까지 모두 명령을 받은 듯 각자 편한 자리에 퍼져 앉았다. 휴대폰을 보는 사람, TV를 보는 사람. 나는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발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다. 지훈 씨 옆에 앉아 잠시 쉬려던 참이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헛기침을 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서연아. 그녀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쳐다봤다. 오늘 같은 날은 경사스러운 날이지. 하지만 우리 박씨 집안의 규율은 어길 수 없어. 새며느리는 시집온 첫날 부지런함과 효심을 보여줘야 하는 법이란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식당 쪽을 가리켰다. 식탁 위에는 예식장 뷔페에서 싸온 음식 접시들이 놓여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아침에 썼던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가서 저 그릇들 다 씻고 접시도 닦고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하거라. 우리도 하루 종일 고생해서 다들 피곤하구나.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내 귀를 의심했다.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런 규율이 있단 말인가? 게다가 이 집안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박씨성을 가진 한 가족이었다. 이제 막 시집 온 외부인인 내가 이 대가족을 시중들어야 한다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지훈 씨를 쳐다봤다. 그가 한마디 해주길 바랐다. 지훈 씨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머리를 극적였다. 서연아.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가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해. 빨리 하고 쉬면 되잖아.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시어머니는 내가 움직이지 않자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눈은 칼날처럼 나를 베는 듯했다. 코웃음을 치며 그녀가 말했다. 어쭈, 아주 귀한 몸 납셨네. 부려먹지도 못하겠어? 우리 대가족 시중들기 싫다 이거지?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롭게 높아졌다. 시중들기 싫으면 당장 꺼져. 시어머니의 꺼져라는 말은
얼음물 한 바가지처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갑게 적셨다. 거실은 무섭도록 조용했다. TV 소리마저 누군가 꺼버린 듯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서서 시어머니의 악독한 얼굴에서 남편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닷가 펫의 무늬를 연구하는 척하고 있었다. 찍소리도 못 내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완전히 꺼져버렸다. 좋아요. 나는 한마디를 내뱉고 몸을 돌려 위층으로 올라갔다. 내 하이힐이 계단을 오르며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이 죽은 듯한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등 뒤에서 8개의 시선이 느껴졌다. 놀라움, 조롱, 그리고 아마도 구경거리를 기대하는 일말의 기대감까지. 그들은 아마 내가 서러움을 참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 울려는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침실로 들어가지 않았다. 곧장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불을 켜자 결혼 전 엄마가 사주신 커다란 캐리어 몇 개가 구석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중 하나를 열어 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웨딩드레스, 피로연 드레스 등 오늘과 관련된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전부 캐리어에 쑤셔 넣었다. 내가 가져온 보석, 화장품, 평소 입던 옷들도 신속하게 담았다. 내 동작은 빨랐다. 마음속에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아래층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의기양양한 투였다. 누구한테 성질이야? 건드리지도 못할 상전이 따로 없네. 우리 박씨 집안은 저런 조상님은 필요 없어. 그 뒤로 몇 번의 동조하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큰형님과 둘째 형님 같았다. 지훈 씨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캐리어 지퍼를 올리고 다른 빈 캐리어를 꺼냈다. 이번에는 엄마가 장만해 주신 값비싼 물건들만 골라 담았다. 명품 가방, 시계, 그리고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금부치들. 이건 나 황서연의 것이지 당신들 박씨 집안과는 한 푼의 관계도 없다. 개인 물품을 다 챙긴 후 나는 책상으로 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이 빌라의 등기부등본과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다. 나는 등기부등본을 펼쳤다. 소유자란에는 황서연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핸드백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 불편한 피로연 드레스를 벗고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로 갈아입었다.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었다. 거울 속 화장기 없는 내 모습이 조금 전에 그 신부보다 훨씬 더 나다워 보였다. 나는 가장 무거운 캐리어 2개를 들고 망설임 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내가 캐리어를 끌고 거실 입구에 나타났을 때 그 가족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했다. 시어머니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얼굴이 더이한 표정이 굳어 있었다. 지훈 씨는 벌떡 일어나며 당황과 경악이 뒤섞인 얼굴을 했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가 겨우 일어섰다. 친정에 가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나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현관문 쪽으로 캐리어를 끌었다. 지훈 씨가 황급히 달려와 나를 잡으려 했다. 이러지 마. 이렇게 늦은 밤에 어딜 가. 오늘 우리 결혼식이잖아. 무슨 말이든 좋게 할 수 있잖아.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좋게 말하자고? 아까 내가 기회를 줬잖아. 박지훈 씨, 당신 엄마가 나더러 꺼지라고 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지? 나더러 빨리 가서 설거지하라고 했잖아. 이제 그분 소원대로 해주는 거야. 시어머니도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아이고, 이제 성질까지 부리네. 갈 테면 가봐. 다시 돌아오지나 마. 짐 싸는 걸로 누굴 협박해? 우리 박씨 집안에 너 같은 며느리 하나 없어도 돼.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돌아봤다.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이 대가족은 지금 경멸과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절대로 안 돌아올 거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알아서 잘하세요. 말을 마친 나는 힘껏 현관문을 열었다. 밤의 시원한 바람이 확 밀려 들어왔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문을 세게 닫았다. 쾅! 하는 거대한 소리가 안에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나는 길가로 걸어 나와 휴대폰으로 바로 카카오 택시를 불렀다. 밤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지만 조금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이 들었다. 차는 금방 왔다. 기사님이 짐을 트렁크에 싣는 것을 도와주셨고 나는 차문을 열고 들어가 친정집 주소를 말했다. 차가 출발하며 이 새로운 빌라 단지를 벗어났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네온 사인을 보며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 결혼 정말 X같이 의미 없다. 엄마가 자신의 법의 딸이 신혼 첫날 밤에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온 것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택시가 친정집 작은 마당 앞에 멈췄을 땐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다. 마당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엄마가 나를 위해 남겨두신 희미한 불빛이었다. 나는 커다란 캐리어 2개를 힘들게 끌고 문 앞으로 갔다. 열쇠를 막 꽂으려는 순간 문이 안에서부터 열렸다. 엄마 이수진 여사가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친 채 서 있었다. 얼굴에는 졸린 기색 하나 없이 놀라움과 걱정뿐이었다. 서연아, 이 시간에 어떻게 된 거야? 짐은 또 왜 이렇게 많고? 엄마는 급히 몸을 비켜 나를 안으로 들였다. 눈은 내 등 뒤를 훑었다. 지훈이는 안 데려다 줬니? 나는 캐리어를 거실로 끌고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물 한 잔만 줘. 차가운 걸로. 목이 너무 말라. 엄마는 서둘러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셨고 내 옆에 앉았다.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얘야. 어서 말해봐. 엄마 놀라게 하지 말고. 나는 물을 벌컥벌컥 반 이상 마시고 손등으로 입을 닦았다. 엄마를 보며 말했다. 내가 말해도 엄마 화내지 마. 화가 안 나게 생겼니? 네가 신혼 첫날 밤에 이렇게 돌아온 게 보통 일이겠어? 엄마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나는 그날 밤 빌라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이야기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일을 시켰는지, 지훈 씨가 어떻게 방관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시중 들기 싫으면 꺼져. 라는 말과 내가 짐을 싸서 나올 때 그들의 반응까지 한마디도 빼놓지 않았다. 엄마는 들을수록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은 서서히 주먹으로 변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거실에는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한참 후에야 엄마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내가 방금 마신 냉수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너는 한밤중에 혼자 캐리어를 끌고 4명이로 된 집에서 그 박씨 집안에 의해 쫓겨났다는 거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그런 셈이죠. 좋아. 아주 잘 됐어. 엄마는 벌떡 일어섰다. 거실을 몇 걸음 걷더니 멈춰서서 나를 박지훈은? 제 엄마가 너를 그렇게 모욕하는데도 찍소리도 안 했다고? 나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나더러 부지런히 빨리 설거지하고 쉬라고 하던데요. 파우. 엄마가 찻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찻잔이 덜컹 튀어올랐다. 미친놈의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이수진 여사의 가슴이 분노로 들썩였다.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나 이수진의 딸이 그 집에 하녀로 들어간 줄 알아? 어디서 감히 규율을 들먹여? 그 박씨 집안이 뭐라고 내 딸더러 꺼지라 말아야. 엄마는 말할수록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몸을 돌려 서재로 향했다. 나는 급히 따라갔다. 엄마, 뭐 하시게요? 뭐 하냐고.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들이 너더러 꺼지라고 했다며? 좋아. 그 집은 내가 내 딸을 위해 사준 집이야.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살아? 내 딸을 그렇게 푸대접했으니 전부 다 꺼지라고 해야지. 한 놈도 거기서 뭉갤 생각 못하게 할 거야. 엄마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위에 전화기 수화기를 들었다. 손가락으로 힘주어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24시간 대기하는 곳이 분명했다. 여보세요? 나 이수진이요. 엄마의 목소리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을 담고 있었다. 들어요. 하남의 그 빌라. 그래. 내 딸 황서연 명의로 된 그 집 말이요. 지금 당장 보안팀 연락해서 즉시 현장 정리해요. 안에 지금 8명이 살고 있는데 전부 소유주가 아니요. 그들 보고 즉시
당장 나가라고 해요. 짐은 하나도 못 건드리게 하고 몸만 쫓아내. 만약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불법 점유라고. 그래, 지금 당장 처리해요.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엄마는 연달아 몇 통의 전화를 더 걸었다. 강경한 어조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엄마는 나를 봤다. 눈의 분노는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다른 무언가가 더해져 있었다. 서연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니. 이 세상에 누구도 너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 오늘 밤 엄마가 그들에게 누가 위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날 밤 잠은 지난 며칠간의 결혼 준비 피로와 어젯밤의 분노를 모두 씻어내는 듯했다. 눈을 떴을 땐 햇살이 이미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부엌에서 희미한 소리와 함께 쌀죽의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다. 일어나 씻고 식당으로 가니 엄마가 이미 그릇과 수저를 놓고 계셨다. 작은 접시에는 장조림이, 찜기에서는 막 쪄낸 만두 같은 찐빵이 놓여 있었다. 엄마는 평소와 같은 표정이었다. 어젯밤 그 단호하게 현장 정리를 명령하던 분이 아닌 것 같았다. 일어났니? 어서 앉아서 밥 먹어라. 내가 막 그릇을 들었을 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을 보니 역시나 박지훈이었다. 나는 받지 않고 저절로 끊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바로 다시 걸어왔다. 엄마는 고개도 들지 않고 느긋하게 장조림 한 조각을 집으며 말했다. 일단 밥부터 먹어. 하늘이 무너져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나는 네라고 대답하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테이블 위에 덮어두었다. 죽은 딱 알맞게 끓여져 있었다. 따뜻하게 위로 흘러들어가자 온몸이 편안해졌다. 휴대폰 화면이 테이블 위에서 켜졌다. 꺼지기를 몇 번 반복하더니 마침내 잠잠해졌다. 조용해진 지 2분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엔 집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엄마는 그제야 숟가락을 놓고 입을 닦으며 천천히 걸어가셨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고는 바로 받지 않았다. 몇 번 더 울리게 놔둔 뒤에야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엄마의 목소리는 날씨를 묻는 것처럼 평온했다. 수화기 저편에서 급하고 흐릿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훈 씨 같았다. 우는 듯한 여자 목소리와 시끄러운 배경음도 섞여 있었다. 아, 지훈이구나. 엄마의 말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서연이 찾니? 서연이는 아직 쉬고 있어. 어젯밤에 너무 피곤했거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하렴. 저쪽의 목소리가 더 급해졌다. 거의 소리치는 수준이었다. 빌라가 어쩌고 보안 요원이 어쩌고. 엄마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너희들 뭔가 착각한 거 아니니? 그 집은 서연이 거야. 등기부등본에 똑똑히 걔 이름이 적혀 있어. 너희가 거기 살았던 건 서연이가 마음이 착해서 그런 거고, 근데 지금은.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를 차갑게 낮췄다. 내 딸이 자기 명의로 된 집에서도 괴롭힘 당해서 못 살게 됐는데 너희가 거기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전화기 저편이 발칵 뒤집힌 듯했다.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소리쳤다. 특히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수화기를 뚫고도 들릴 정도였다. 엄마는 수화기를 귀에서 멀리 떨어뜨렸다. 저쪽 소리가 좀 작아진 뒤에야 다시 귀에 댔다. 엄마의 얼굴도 굳어졌다. 김영자 씨,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꺼지라는 말, 당신이 직접 내 딸한테 한 말 아니었소? 이제 와서 그 집이 황 씨 집이지 박 씨 집이 아니란 걸 알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드나? 잘 들어요. 어젯밤엔 그냥 나가달라고 부탁한 거지만 만약 계속 이렇게 막무가내로 굴면 다음엔 전화가 아니라 불법 점유로 경찰에 신고할 거요. 당신들 박 씨 집안 팔명 경찰서에서 하룻밤 묵고 싶으신가? 말을 마친 엄마는 상대방이 다시 입을 열 기회도 주지 않고 탁 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엄마는 식탁으로 돌아와 앉아 계속 죽을 드셨다. 이제 조용하네.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엄마, 그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엄마는 코웃음을 쳤다.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야. 길바닥에 나 앉아도 자업자득이지. 어서 먹어. 다 먹고 엄마랑 백화점 가서 새 옷이나 몇 벌 사자. 액땜해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 일이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다. 내가 아는 박지훈과 그의 엄마 성격상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휴대폰이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긴 음성 메시지 몇 개가 와 있었다. 하나를 틀어보니 박지훈의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서연아,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어젯밤에 정말 쫓겨났어. 짐도 하나 못 챙기고. 엄마는 고혈압 때문에 쓰러지기 직전이야. 지금 길가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해. 제발. 장모님한테 말씀 좀 잘 드려서 일단 우리 다시 들어가게만 해줘. 응? 무슨 말이든 만나서 하자.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다시는 너 서운하게 안 할게. 다음 메시지를 틀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어젯밤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기진맥진한 쉰 목소리만 남아있었다. 황서연, 너 당장 돌아와서 이 사단 좀 해결해.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는 법이 어디 있어? 내 이 늙은 얼굴을 어디다 들고 다니라고. 너희 집안 우리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나는 이 음성 메시지들을 들으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심지어 좀 우습기까지 했다. 이제 와서 잘못을 안다고? 이제 와서 체면을 차린다고? 어젯밤 나더러 꺼지라고 윽박지를 땐 오늘의 일을 생각도 못했나? 나는 휴대폰을 엄마에게 건네 들려드렸다. 엄마는 다 듣고 나서 단 두 마디만 하셨다. 자업자득. 엄마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빌라 관리사무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말투는 단호했다. 소장님, 잘 들으세요. 그 가족이 다시 빌라 단지 근처에 얼씬거리거나 제 딸에게 접근하려 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모든 건 규정대로 처리하세요. 막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에서 나오는데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한 번, 또 한 번, 급하고 거칠게. 나와 엄마는 눈을 마주쳤다. 불청객이 찾아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엄마는 내게 가만히 있으라는 눈짓을 하고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걸어갔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확인했다. 엄마는 뒤돌아보며 내게 입모양으로 말했다. 왔네, 아주 다 같이. 엄마는 바로 문을 열지 않았다. 초인종이 몇 번 더 울리게 놔둔 뒤에야 천천히 문을 살짝 열었다. 문 밖에는 시어머니 김영자 씨와 내 남편 박지훈을 필두로 큰형님 부부, 둘째 형님 부부, 그리고 시누이 박슬기까지 8명 식구 모두가 빠짐없이 우리 집 앞복도에 몰려 있었다. 하나같이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 밑은 시커멓고 옷은 어제 입었던 그 구겨지고 먼지 묻은 옷 그대로였다. 꼭 피난민 같았다. 시어머니는 누렇게 뜬 얼굴로 한 손으로는 가슴을 부여잡고 지훈 씨에게 반쯤 기댄 채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모습이었다. 지훈 씨는 엄마를 보자마자 비굴하면서도 다급한 웃음을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장모님, 저희 서연이 좀 보러 왔습니다. 엄마는 문을 잡은 채 그들을 들여보내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서연이를 보러? 서연이는 아주 잘 있으니 너희가 걱정할 것 없다. 할 말 있으면 하고 우린 곧 나가봐야 하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힘을 쥐어짜는 듯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부인,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늙어서 망령이 들었어요. 말이 헛나갔습니다. 사부인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아이들이 집 없이 떠돌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녀는 정말로 눈물 두 방울을 짜냈다. 지훈 씨가 급히 거들었다. 맞습니다, 장모님. 다 한 가족인데 좋게 이야기로 풀어요. 어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제가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 뺨을 때리려는 신용을 했다. 동작은 과장됐지만 막상 내려칠 때는 힘을 뺐다. 서연아,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응? 집으로? 엄마가 눈썹을 치켜떴다. 어느 집 말하는 거니? 하남의 그 빌라? 그건 내가 내 딸 서연이한테 사준 집이야. 등기부등본에도 걔 이름이 적혀 있어. 걔가 거기에 없으면 그건 집이 아니지. 너희들 갈 곳이 없으면 여관을 잡든가 아니면 너희 옛날 집으로 돌아가.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러는 거야? 큰형 박지석이 참지 못하고 거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아주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그 집이 서연이 명의라고 해도 제 동생과 서연이는 법적인 부부입니다. 그럼 그건 신혼집이죠. 우리가 동생 신혼집에 사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한밤중에 사람을 쫓아내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큰형님도 날카롭게 거들었다. 우리 짐까지 다 못 가져가게 하고 이건 강도나 다름없잖아요.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다. 차가운 시선이 그들을 훑었다. 법적인 부부? 신혼집? 엄마는 코웃음을 쳤다. 신혼 첫날 밤에 시어머니는 새며느리더러 꺼지라고 하고 남편은 옆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게 그게 어느 나라 법적인 부부야? 우리가 심하다고? 엄마는 지훈 씨를 쳐다봤다. 박지훈,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어제 누가 먼저 누구를 괴롭혔지? 내 딸이 너희더러 꺼지게 해달라고 애원했니? 지훈 씨의 얼굴이 돼지 간처럼 붉어졌다.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못했다.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보고 지훈 씨를 확 밀치고 똑바로 섰다. 아픈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수진 씨, 일을 이따위로 만들지 마쇼. 그녀는 엄마를 손가락질하며 다시 날카롭게 소리쳤다. 서연이가 우리 박씨 집안의 시집온 이상, 살아서는 우리 집안 사람이고 죽어서는 우리 집안 귀신이야. 그 집이 계명이라고 해도 내 아들도 살 권리가 있어. 당신들 지금 돈 좀 있다고 우리를 쥐고 흔들려는 거 아냐? 내가 말하는데 어림없어. 당장 열쇠 내놔. 안 그러면 우리도 법대로 할 거야. 오, 법대로? 엄마는 마치 우스운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말했다. 우리를 뭘로 고소하시게? 불법 점유? 이수진 씨, 상황 파악 좀 제대로 해요. 등기부등본은 내 딸 손에 있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한 건 나고 보안팀은 규정대로 비소유자를 퇴거시킨 것뿐이야. 고소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요. 마침 잘 됐네. 판사님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 박씨 집안이 어떻게 아들 신혼 첫날 밤에 며느리를 쫓아냈는지 다 들어보게 하자고. 누가 창피한지 한번 보자고.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칼날 같은 시선으로 박씨 집안 식구 한 명 한 명을 훑었다. 그리고 자꾸 당신들 박씨 집안 운운하지 마. 이 결혼이 제대로 성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니까. 내 딸은 귀한 몸이야. 당신들 집안에 들어가서 구박이나 당하라고 키운 거 아니니까. 이 말이 나오자 문 앞에 있던 8명은 모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렸다. 지훈 씨는 더욱더 당황했다. 털썩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장모님, 안 돼요. 저랑 서연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쳤어요. 우린 부부라고요. 장모님, 제발요. 서연이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제가 앞으로는 뭐든지 다 서연이 말만 들을게요. 그 줏대없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에 남았던 마지막 망설임마저 사라졌다. 나는 걸어나가 엄마 옆에 섰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박지훈을 내려다봤다. 박지훈 씨,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늦었어요. 어제 당신 엄마가 나더러 꺼지라고 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나더러 부지런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부부라는 생각은 했나요?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크지 않지만 복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그 집 당신들은 다시 들어갈 생각 마세요. 그리고 이혼하고 싶다면 난 언제든지 응해줄게요. 말을 마치고 나는 엄마를 끌어당겨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들 모두의 면전에서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다. 문 밖에서 울고불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낮은 목소리의 다툼과 원망으로 바뀌었다. 마침내 어지러운 발소리와 함께 멀어져 갔다.
복도는 마침내 다시 조용해졌다. 엄마는 거실로 돌아와 집 전화 수화기를 들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기사? 나야. 응. 방금 그 사람들 왔었어. 문 앞에서 한바탕 소란 피우고 이제 갔네. 며칠 동안 우리 아파트 근처 좀 잘 살펴봐줘. 만약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서 내 딸을 괴롭히려 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쫓아내. 부탁하네. 전화를 끊고 엄마는 내가 아직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손짓했다.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옷 챙겨 입어. 나가자. 나가요? 나는 상황 파악이 잘 안 됐다. 또 백화점 가요? 백화점 말고. 엄마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로펌에 가야지. 일단 이혼 문제부터 확실하게 상담받고 준비할 서류도 챙겨야 해. 저런 인간들하고 하루라도 더 얽히는 건 인생 낭비야. 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까 문 앞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엄마가 이렇게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하실 줄은 몰랐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방으로 돌아가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거울 속의 맑은 눈빛을 한 나 자신을 보았다. 어젯밤에 그 답답하고 막막했던 감정은 사라지고 대신 전례 없는 명료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엄마 말이 맞았다. 끊어야 할 때는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엄마와 내가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단지 입구로 걸어가는데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박지훈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연달아 몇 개가 도착했. 서연아, 네가 화난 거 알아.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셔. 우리 정말 잘못했어.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줘. 만나서 사과하게 해줘. 응? 하룻밤 부부도 100년해로의 인연이라는데 우리 결혼한 지 이제 겨우 하루 지났잖아.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굴 수 있어? 그 집 우리 안 살게. 우리 그냥 월세방 구해서 살면 안 될까?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 월급 전부 너한테 줄게. 뭐든지 내 말만 들을게. 서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난 너 없으면 안 돼? 나는 화면의 글자들을 보며 그저 비웃음만 나왔다. 이제 와서 하룻밤 부부의 정을 찾는다고? 이제 와서 뭐든지 내 말을 듣겠다고? 어젯밤 그가 조금이라도 내 편에 서주었더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바로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막 차단을 끝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이니? 나 형님이야. 전화기 너머로 큰형님의 일부러 부드럽게 꾸민 아첨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서 어쩌니?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 어머님이 아까 아래층에서 거의 쓰러지실 뻔했어. 지훈이도 거의 미치기 직전이고 그 사람들 좀 불쌍하게 여겨서 돌아와주면 안 될까? 형님이 솔직하게 한마디 할게. 여자라는 게 결국엔 남편한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니? 소문도 안 좋게 나고. 나는 그녀의 말을 바로 끊었다. 형님, 저랑 당신들은 이제 한 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평판은 형님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앞으로 이 번호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번호도 바로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엄마는 옆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다. 내가 휴대폰을 내려놓자 담담하게 한마디 하셨다. 잘했다. 저렇게 진흙처럼 들러붙는 것들한테는 조금의 여지도 줘서는 안 돼. 우리가 단지 입구에 도착해 택시를 잡으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와 내 팔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박지훈이었다. 어느 구석에 숨어 있었는지 머리는 닭 둥지처럼 헝클어져 있고 눈은 시뻘겋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꼬리말이 아니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그는 내 손목을 죽을 힘을 다해 붙잡았다. 힘이 어찌나 센지 무서울 정도였다. 나를 때리든 욕을 하든 다 좋아. 제발 나를 버리지 마. 우리 집으로 가자.
지금 당장 집으로 가자. 제발. 그의 목소리는 컸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기 시작했다.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다. 즉시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그의 손을 떼어내려 애썼다. 박지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길거리에서 이게 무슨 추태야? 당장 손 놔. 지훈 씨는 마치 뭐에 홀린 듯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자기 품으로 더 세게 끌어당기려 했다. 장모님, 서연이 좀 데려가게 해주세요. 서연이는 제 아내라고요. 나는 그에게 끌려 비틀거렸다. 손목이 찢어질 듯 아팠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뿌리쳤다. 분노 때문에 목소리 톤이 변했다. 박지훈, 이거 놔. 누가 내 아내야. 똑똑히 봐. 당신 엄마가 나더러 꺼지라고 하고 당신이 찍소리도 못하던 그 순간부터 나 황서연은 당신들 박씨 집안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나는 지금 당신하고 어떻게 이혼할지 상담하러 로펌에 가는 길이야. 알아들었어? 이혼이라고 마지막 두 글자는 거의 소리치듯 내뱉었다. 주변에 멈춰선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지훈 씨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지고 입술을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이혼? 안 돼? 서연아. 안 돼. 우리 이제 막 결혼했잖아. 그때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달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는 엄마를 알아보고 즉시 우리와 박지훈 사이에 끼어들었다. 엄숙하게 지훈 씨에게 말했다. 선생님, 여기서 입주민을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지훈 씨는 몰려온 경비원들을 보고 또 단호한 표정에 나와 엄마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애원에서 절망으로 바뀌었다. 마침내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마치 버림받은 아이처럼. 엄마는 그를 차갑게 쏘아보고는 내 팔을 잡았다. 서연아, 가자. 저렇게 사리분별 못하는 인간하고는 더 할 말 없다. 나는 그를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엄마를 따라 구경꾼들을 해치고 길가로 나와 택시를 잡았다. 택시는 위풍당당한 오피스 빌딩 아래에 멈췄다. 엄마는 나를 데리고 곧장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6층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진 법무법인이라는 금색 글자가 눈앞에 나타났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엄마를 아는 듯 즉시 미소 지으며 우리를 넓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단정한 차림의 금태 안경을 쓴 매우 유능해 보이는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녀의 성은 오 씨였고 엄마의 오랜 법률 고문이었다. 오 변호사는 엄마와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온화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황서연 씨, 상황은 이수진 대표님께 전화로 대강 들었습니다. 차근차근 진행하죠. 부담 갖지 마세요.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결혼식 날 밤부터 오늘 아침 문 앞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감정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오 변호사는 주의 깊게 들으며 이따금 노트북에 무언가를 기록했다. 내 말이 끝나자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우선 법적인 관점에서 안심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녀의 말투는 명확하고 전문적이었다. 첫째, 하남의 빌라는 소유권이 명확합니다. 서연 씨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혼전 개인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 점에는 어떠한 논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박 씨 집안 사람들은 거주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어젯밤 어머님께서 취하신 조치, 즉 그들을 퇴거시킨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고 규정에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나가지 않고 버텼다면 오히려 그들이 불법 점유를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한결 놓였다. 둘째, 이혼에 관해서입니다. 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두 분은 결혼 기간이 극히 짧고 공동자녀가 없으며 분할해야 할 복잡한 부부 공동재산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이혼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주로 증명해야 할 것은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신혼 첫날 밤 상대방 가족이 서연 씨에게 가한 모욕과 축출, 그리고 남편의 무대응, 심지어 그 이후의 스토킹과 괴롭힘 등은 모두 관계 파탄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격려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황서연 씨, 법적으로 이혼은 당신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현재 행태를 볼 때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시작해서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피하시길 권합니다. 엄마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오 변호사님,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변호사는 서류 목록 하나를 꺼내 준비해야 할 증명서와 자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야기하는 도중 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김영자 씨가 새로운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나는 바로 무음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테이블 위에 덮어두었다. 오 변호사는 이 작은 행동을 보고 살짝 미소 지었다. 서연 씨,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그들이 다시 연락해서 구체적인 협박이나 욕설,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의식적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녹음이나 카카오톡 대화 기록 같은 것들이요. 소송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머리를 들이밀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방해해서 밖에 한 남성과 여성이 찾아와서 황서연 씨 가족이라고 급한 일로 꼭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감정이 좀 격앙되어 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시어머니와 지훈 씨가 분명했다.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지 로펌까지 쫓아온 것이다.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다.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오 변호사가 이미 일어섰다. 표정은 엄숙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말했다. 대표님, 황서연 씨, 잠시만 계십시오. 제가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여긴 로펌입니다.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나가며 회의실 문을 닫았다. 나와 엄마는 안에 앉아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언쟁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먼저 시어머니의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내 며느리가 안에 있는데 왜 못 만나게 하는 거요? 우리가 당신들 고소할 거야. 내 며느리를 숨겨놓고 무슨 짓이야. 그리고 오 변호사의 침착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두 분, 여긴 업무 공간입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황서연 씨는 제 의뢰인이며 현재 저와 법률 상담 중이라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따로 예약을 잡아주십시오. 계속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저희 업무를 방해하시면 빌딩 보안팀에 연락해서 두 분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씨의 울먹이는 목소리도 들렸다. 변호사님, 제발 서연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딱 한마디만 할게요. 저 이혼 못해요. 죄송하지만 규정에 어긋납니다. 오 변호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덧붙여 경고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제 의뢰인을 미행, 스토킹, 협박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 심지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행위를 계속하신다면 저희는 법적 책임을 물을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밖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는 보안요원에게 이끌려 나가는 듯 발소리와 불평 섞인 중얼거림이 점점 멀어져 갔다. 잠시 후 오 변호사가 문을 열고 돌아왔다. 표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금 전의 소동은 사소한 일 처리에 불과했다는 듯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우리를 보고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내보냈습니다. 계속하죠. 남은 시간 동안 오 변호사는 이혼 소송 절차, 예상 소요 기간,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다. 그녀의 전문적이고 명확한 말은 마치 안정제처럼 내가 나아갈 길을 확실히 보여주었고 큰 용기를 주었다. 상담을 마치고 로펌을 나왔을 때 햇살이 따사로웠다.
엄마는 나를 보며 눈에 안도감을 담고 물었다. 무섭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혼이 하늘이 무너질 듯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엉망인 결혼 생활에 갇혀 있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에게 가장 무책임한 짓이라는 것을. 로펌에서 나와 엄마는 기사에게 시내 중심가에 있는 유명한 한정식집으로 가라고 했다. 내가 요 며칠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 몸보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식당은 조용했고 방에는 우리 모녀뿐이었다. 엄마는 내게 탕을 한 그릇 떠주시며 평범하게 잡담하듯 말했다. 서연아, 오 변호사 말 다 이해했지? 법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린 신경 쓸 거 없어. 이제 다른 일을 좀 처리해야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 또 뭘 하시게요? 엄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눈빛이 조금 차가워졌다. 뭘 하냐고? 그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줘야지. 엄마는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뒤졌다. 너, 박지훈 그 녀석이 졸업하자마자 어떻게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꽤 괜찮게 지낼 수 있었던 게 다 제 능력 덕분인 줄 알아? 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예전에 지훈 씨가 취업할 때 엄마가 아는 분께 슬쩍 물어봐 줬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냥 가벼운 추천 정도로 생각했다. 아무래도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엄마는 번호 하나를 찾아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고 한 중년 남성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고, 이 대표님, 오늘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무슨 지시하실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김 사장님, 별 말씀을요. 엄마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큰일은 아니고 사람 하나 좀 물어보려고요. 그 회사에 박지훈이라는 직원 있죠? 김 사장 쪽이 잠시 멈칫하더니 목소리가 즉시 더 열정적으로 변했다. 네, 있습니다. 마케팅부의 박대리 말입니까? 그 친구, 꽤 영리하고 인재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님, 혹시 댁의 친척입니까? 예전에는 그랬죠. 엄마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제 딸 황서연이 어제 그 친구와 결혼했는데 오늘 바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 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황씨 집안과는 이제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김 사장은 전화기 저편에서 숨을 들이켰다. 말투가 즉시 변했다. 아, 이 대표님,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당연히 둘 수 없습니다. 제가 바로 인사팀에 처리하라고 하겠습니다. 엄마는 오히려 화제를 돌렸다. 아니, 그렇게 급하게 할 것까진 없습니다. 직원 해고도 규정대로 해야 나중에 말이 안 나오죠. 제 말뜻은 예전에 제 체면을 봐서 그 친구에게 베풀었던 배려들. 예를 들어 누구누구가 맡았던 프로젝트라든가 조기 승진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 전부 원래대로 회사 규정대로 처리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정상적인 평가를 받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김 사장은 즉시 알아들었다.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 회사는 원래부터 규율이 엄격합니다. 절대로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박대리, 아니, 박지훈 씨의 이후 커리어는 전적으로 본인 능력에 달리게 될 겁니다. 저희는 어떠한 사적인 관계로도 특혜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 됐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김 사장님. 엄마는 말을 마치고 깔끔하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 통화를 들으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지훈 씨는 줄곧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서 성공했다고 믿었을 텐데 그 배후에 엄마의 영향력이 있었다니. 이제 그 영향력이 사라졌으니 회사에서 그의 입지는 꽤나 힘들어질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엄마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은행의 한 지점장이었다. 엄마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즉시 신용카드 한 장의 사용을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 카드는 엄마가 내게 주신 것이었고 지훈 씨가 가끔 접대비로 사용하곤 했다.
한도가 꽤 크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서 엄마는 나를 보았다. 서연아, 엄마가 그들을 끝장내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건 기억해야 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네가 한 발 물러서면 그들은 너를 관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만하다고 생각한다. 다음번에는 더 심하게 나올 거야.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명확히 하고 선을 그어야 해. 그래야 그들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힐 엄두를 못 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식사를 마치고 엄마는 피부관리실에 가야겠다며 나보고는 집에 가서 쉬라고 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1층에 막 도착했을 때 길가에 낯익은 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지훈 씨가 평소에 몰던 차였다. 차 옆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바로 지훈 씨와 그의 형 박지석이었다. 두 사람은 무언가에 대해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나는 피해서 가려고 했는데 눈이 빠른 지훈 씨가 나를 발견하고는 즉시 달려왔다. 이번에는 감히 나를 붙잡지는 못했지만 얼굴에는 전례 없는 당황과 분노가 가득했다. 황서연, 너 정말 독하다. 너랑 내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회사 김 사장님이 방금 나를 불러서 내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내 카드는 왜 갑자기 안 긁히는 거야? 박지석도 다가와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다. 독한 것? 너희 집안 내 동생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이혼은 이혼이고 사람 밥줄을 끊는 건 무슨 신보야. 나는 기가 막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지훈 씨의 모습을 보며 갑자기 좀 우스워졌다. 박지훈 씨, 당신이 착각하고 있네요. 당신의 일, 당신의 프로젝트. 원래부터 우리 엄마 체면 덕분에 얻은 거예요. 이제 그 체면을 거둬들였으니 당연히 그것들도 사라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뿐이에요. 헛소리 마. 지훈 씨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그건 내가 내 노력으로 얻은 거야. 그래요? 나는 평온하게 그를 쳐다봤다. 그럼 계속 노력해보세요. 우리 엄마 없이 당신 능력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고요. 지훈 씨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박지석이 소리쳤다. 저런 애랑 말 섞을 필요 없어. 빌라 열쇠나 내놔.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끝장 볼 줄 알아. 나는 더 이상 그들과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몸을 돌려 공동 현관문으로 향했다. 지훈 씨가 또 쫓아오려 했지만 소란을 듣고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경비 아저씨와 직원들에게 저지당했다. 두 분 즉시 떠나십시오. 계속 입주민을 괴롭히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오르면서 밖에서 들려오는 지훈 씨의 분한 외침을 들을 수 있었다. 엄마 말이 맞았다. 충분히 강경한 태도와 실력을 보여줘야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저런 인간들이 진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그 후 이틀 동안 지훈 씨가 보낸 앞뒤 안 맞는 애원 문자는 보지도 않고 삭제했다. 엄마는 평소처럼 사업에 바쁘셨고 나는 내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웨딩 사진, 그가 선물했던 작은 선물들, 그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아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처박았다. 이런 평온함이 오히려 나를 조금 불안하게 했다. 내가 아는 시어머니 김영자 씨의 그 손해보기 싫어하는 성격, 그리고 지훈 씨의 그 형님 부부들의 행실로 보아 그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었다. 마치 무슨 큰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는 은퇴 후 고향인 군청 소재지에서 조용히 화초를 가꾸며 지내고 계셨다. 전화는 엄마가 받으셨고 나는 옆에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약간의 의혹과 불만이 섞여 있었다. 수진 씨, 방금 웬 남자 몇 놈이 낡은 봉고차를 타고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우두머리라는 놈이 자기가 박지훈의 형이라는데 아주 건방지게 말하더군. 서연이가 철이 없으니 어른들이 나서서 좀 가르치라고 하질 않나.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느니, 동생네 식구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다느니 시끄럽게 떠들어대서 이웃들까지 다 나와서 구경했어.
엄마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그것들이 감히 고향까지 찾아갔다고?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어떻게 했겠어? 처음에는 좋게 좋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놈이 갈수록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손가락질까지 하더군. 그래서 마당 쓰는 큰 빗자루를 들고 바로 쫓아냈지. 내 딸, 내가 평생 손가락 하나 안 대고 키웠는데 어디서 굴러먹던 놈들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냐고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어. 다시 오면 개를 풀어서 물어버릴 거라고 했지. 내가 진짜로 덤비니까 욕을 짓거리면서 차 타고 도망가더군.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씨, 서연아,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전화로는 다 말하기 힘드니 내가 내일 표 끊어서 올라가마. 내가 직접 봐야겠어. 도대체 어떤 집안이기에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내 딸을 괴롭히는지. 엄마가 급히 말했다. 여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오는 길 조심해요. 오면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요. 집안은 아무 일 없어요. 서연이도 내 옆에서 잘 있고 그놈들은 그냥 가을 메뚜기 같은 것들이에요. 며칠 못 가서 잠잠해질 거예요. 전화를 끊고 엄마는 화가 나서 거실을 몇 바퀴나 돌았다. 좋아, 시내에서는 못 덤비니까 이제 아버님을 괴롭히러 가? 정말 체면도 모르는 것들이네. 나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아버지 쪽을 공략해서 압박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잘못 짚었다. 아버지는 평소에는 온화해 보이지만 진짜 화가 나면 누구보다 자식을 감싸는 분이셨다. 엄마,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오늘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건 내일은 이모나 외삼촌 댁에 찾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확실하게 다시는 까불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내가 엄마를 보며 말했다. 엄마는 걸음을 멈췄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규정대로만 생각했어. 법적인 수단만 생각했지. 저런 파렴치한 무례배들을 상대하려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써야 해. 엄마는 휴대폰을 들었다. 이번에는 변호사나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다. 옛 전우의 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우렁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모님, 웬일로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무슨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성준아, 이모가 부탁할 일이 좀 있네. 엄마는 격식 차리지 않고 바로 박씨 집안 상황, 특히 그들이 아버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일까지 설명했다. 그래, 일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 체면을 깎아내리려는 수작이지. 정식으로 처리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네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 내 말 좀 전해줘. 황서연은 나 이수진의 외동딸이라고. 누구든 다시 우리 가족, 특히 어르신들을 찾아가 괴롭히면 그건 나 이수진과 끝까지 가보자는 뜻이라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시간이랑 돈은 좀 있으니 그들이랑 한번 제대로 놀아줄 수 있다고 말이야. 누가 먼저 나가 떨어지는지 한번 보자고. 성준이라는 청년은 즉시 알아들었다. 이모님, 걱정 마십시오. 그 말씀 제가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 자식들 어떤 놈들인지 제가 알아보고 다시는 이모님 눈에 거슬리는 짓 못하게 단단히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일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엄마는 연달아 몇 통의 비슷한 전화를 더 걸었다. 상대는 옛 공장의 스승님, 지금 사업계에서 정보에 밝은 친구, 심지어는 동네 주민센터나 지역사회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까지 있었다. 말의 내용은 거의 비슷했다. 핵심은 하나였다. 선을 넘으면 누구든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약간의 강호의 의리가 섞인 경고는 변호사의 내용 증명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일 때가 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엄마가 이만큼의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사무실과 회의실에서의 능력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니나 다를까 소문이 퍼져나간 다음 날 오후 큰형님이 또 다른 번호로 내게 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말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공포와 아첨이 가득했다. 서연아, 동서. 내가 형님이야. 지난번 일은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가 미쳤었나 봐.
동서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정말 잘못했다는 거 알아. 다시는 아버님 찾아가서 패 끼치는 일 없을 거야. 제발 동서 어머니께 말씀 좀 잘 드려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해주면 안 될까? 지훈이 직장 문제도 이제 생각 안 할게. 그 집도 당연히 욕심 없어. 제발 더 이상 우리한테 사람 좀 보내지 말아줘. 응? 우리 당장 표 끊어서 고향으로 돌아갈게. 다시는 동서 앞에 나타나서 귀찮게 안 할게. 제발. 나는 이 문자를 보며 그들이 지금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 압박감은 직접적인 대면 충돌보다 훨씬 더 사람을 두렵게 만든다. 나는 문자를 엄마에게 보여드렸다. 엄마는 코웃음을 쳤다. 이제야 무서운 줄 아네. 늦었어. 엄마는 휴대폰을 들고 큰형님에게 단 2글자만 답장했다. 꺼져. 그리고는 내 앞에서 그 번호도 차단해버렸다. 엄마는 나를 보며 말했다. 서연아, 봤지? 악한 사람을 상대할 때는 네가 그들보다 더 강해야 해. 네가 한 발 물러서면 그들은 한 길을 더 들어와. 네가 이빨을 드러내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야 그들이 비로소 규칙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 나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야말로 나는 정말로 배웠다. 마음의 연약함과 선량함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번개와 같은 단호한 수단이야말로 진정한 자비라는 것을. 나의 전시댁이 직접 가르쳐준 이 수업은 대가가 작지 않았지만 나를 완전히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고향에서의 소란을 처리하고 집이 조용해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최유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다. 황서연, 너 결혼하는데 나를 안 부르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애들 SNS에 올라온 사진 못 봤으면 나 아직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걸. 나는 그제야 생각났다.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었고 졸업 후 유진이와 다른 도시에 살면서 연락이 뜸해져 정말로 그녀에게 알리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나는 서둘러 사과했다. 미안해, 유진아. 내 잘못이야. 정말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 사과만으로는 안 되지. 밥 사야 해. 마침 이번 주말에 서울에 있는 우리 동창들 몇 명 모이기로 했거든. 너 무조건 와야 해. 그리고 네 남편도 데리고 와. 우리 반 여신을 채간 청년 인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도 좀 보자. 유진이가 신나서 말했다. 나는 전화기를 쥔 채 몇 초간 침묵했다. 이혼 이야기는 아직 어떤 친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일은 언젠가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추측하고 수군거리게 두느니 차라리 내가 당당하게 말하는 편이 낫다. 유진아, 나는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임은 갈게. 근데 나 혼자 갈 거야. 나 박지훈이랑 헤어졌어. 지금 이혼 수속 밟고 있어. 전화기 저편이 순간 조용해졌다. 몇 초가 흐른 뒤에야 유진이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 이혼? 세상에. 너희 이제 막 결혼했잖아. 무슨 일이야? 서연아, 그 자식이 너 괴롭혔어? 이야기가 길어. 만나서 얘기하자. 나는 전화로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주말 저녁 나는 간단히 차려입고 유진이가 말한 식당의 룸으로 갔다. 안으로 들어서니 과연 남녀 섞여 78명의 옛 친구들이 와 있었다. 모두 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내 등 뒤를 향했다. 내가 왜 혼자 왔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분명했다. 유진이가 급히 와서 내 손을 잡고 자리에 앉혔다. 모두가 궁금해한다는 눈짓을 보냈다. 몇 마디 안부를 나눈 후 예전부터 좀 수다스러웠던 남학생 하나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서연아, 왜 혼자 왔어? 내 남편은? 듣자 하니 대단한 청년 인재라던데 우리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 있는 친구들을 둘러보았다. 모두의 얼굴에는 선의의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 청년인재?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우리 결혼식 당일 밤에 헤어졌고 지금은 이혼 수속 중이거든. 이 말은 작은 폭탄처럼 룸 전체를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들었다.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결혼식 당일 밤에 헤어졌다고? 유진이가 더듬거리며 되물었다. 서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그들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오히려 평온해졌다. 나는 그날 밤 있었던 일을 가장 간단하고 직설적인 말로 이야기했다. 어떻게 시댁 식구 8명이 내가 설거지하기를 기다렸는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더러 꺼지라고 했는지, 남편이 어떻게 방관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날 밤 바로 친정으로 돌아와 엄마가 어떻게 그 집을 되찾아 그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했는지. 나는 과장하지 않고 단지 사실만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모든 디테일은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친구들은 입을 쩍 벌린 채 듣고 있었다. 룸 안에는 내 담담한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나는 말을 마치고 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룸 안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했다. 미친. 성격이 화끈한 여학생 하나가 갑자기 테이블을 쾅하고 내리쳤다. 그거 완전 인간 말종들이네. 온 가족이 다 뭐 저래? 신혼 첫날 밤에 새며느리더러 꺼지라고? 그 시어머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 남편이라는 놈은 제 엄마가 너 그렇게 괴롭히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그게 남자야? 서연아, 너 정말 잘했어. 그럼 불구덩이는 빨리 빠져나와야 해. 이혼 잘했어. 친구들이 저마다 분노하며 그들을 성토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의분에 차 있었다. 아까 그 수다쟁이 남학생도 분개한 얼굴로 말했다. 그 박지훈이라는 놈, 나도 들어본 것 같아. 무슨 회사 다닌다던데. 그 따위 인성으로 무슨 청년 인재야. 퇴. 내일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말해서 그 집안 꼴이 어떤지 다 알게 해줄 거야. 유진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서연아,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왜 진작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친구들의 진심 어린 분노와 관심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꼭 아프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많은 지지와 온기를 얻을 수도 있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나는 유진이의 손을 마주 잡으며 웃었다. 나 지금 아주 괜찮아. 빨리 손절하는 게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날 동창 모임은 후반부로 갈수록 완전히 나를 위한 위로회와 박씨 집안 성토대회로 변했다. 친구들은 팬펀이 내게 조언을 해주고 위로하며 지지를 표했다. 모임이 끝날 때 유진이는 나를 따로 붙잡고 말했다. 서연아, 앞으로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저런 쓰레기 같은 남자랑 시댁은 절대로 좋게 끝나게 둬서는 안 돼.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을 보고 물었다. 모임은 어땠니? 나는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말씀드렸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시원하게 다 말해서 잘했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추측하지 않게. 이 세상에는 그래도 살이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많단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다른 친구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우리 반 친구 중 한 명이 박지훈의 먼 친척 동생과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것이었다. 나의 그 빛나는 이야기는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좁은 범위 안에서 퍼져나가고 있었다. 전해 듣기로는 버전이 아주 상세하다고 했다. 특히 시댁의 기이함과 나의 단호한 반격이 강조되었다고. 친구가 카톡을 보내왔다. 서연아, 너 이제 우리 반의 전설이야. 막장 시댁 찢어버리고 신혼 첫날 밤에 칼같이 이혼. 너무 멋있어. 많은 애들이 네가 우리 여자들의 자존심을 세워줬다고 하더라. 나는 휴대폰을 보며 웃었다. 전설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동창 모임에서 당당하게 이혼 사실을 밝힌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그 추악했던 과거를 멀리 던져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여론은 때로 양날의 검과 같지만 이번에는 외부 환경에서 올 수 있는 마지막 압박과 비난의 실마리마저 끊어주었다.
나는 더 이상 신혼 첫날 밤에 서럽게 참기만 하던 황서연이 아니었다. 지금의 나는 뜬 소문도 비난도 두렵지 않다. 옳고 그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동창 모임은 마치 창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았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탁한 공기를 모두 내보내고 밖에 목소리가 들어왔다. 대부분은 지지와 응원이었다. 덕분에 나는 발걸음마저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이제 막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것 때문에 느꼈을지 모를 어색함과 수치심은 완전히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오 변호사의 말과 엄마의 빠른 손절이라는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손절은 단순히 엉망인 관계를 끝내는 것만이 아니었다. 손해본 것을 되찾아와야 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고도 뻔뻔하게 굴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엄마는 소파에 앉아 패션 잡지를 넘기며 마치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서연아, 지난번에 네가 말했잖니? 결혼 전에 지훈이 엄마가 몇 번이나 고향에서 올라오는 친척들이 많아서 결혼식 때 체면 세울 만한 번듯한 패물이 있어야 한다고 은근히 압박했다고. 그래서 네가 내가 너한테 선물했던 그 금팔찌를 일단 그분께 빌려드렸다고 했지? 나는 순간 멈칫했다. 기억이 났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 금팔찌는 엄마가 내가 대학 졸업할 때 선물해 주신 것이었다. 무게도 꽤 나가고 세공도 정교했다. 당시 시어머니 김영자 씨가 내 손을 잡고 한숨을 쉬며 자기 팔자가 기구해서 평생 번듯한 금붙이 하나 가져보지 못했다고 친척들 앞에서 창피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나는 마음이 약해져서 일단 며칠만 빌려드릴 테니 결혼식이 끝나면 돌려달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단이 나면서 나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네, 그분한테 팔찌 하나 있어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눈도 들지 않고 계속 잡지를 넘겼다. 그거 받아와야지. 그건 내가 너 졸업 선물로 준 거야. 박씨 집안하고는 상관없어. 게다가 이제 이혼까지 할 마당에 박씨 집안 사람이 왜 우리 황씨 집안 물건을 하고 다녀? 엄마의 말은 무심했지만 뜻은 분명했다. 그것은 단순히 팔찌 하나를 되찾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도를 되찾아오는 것이고 선을 긋는 것이고 그들에게 나 황서연의 물건은 단 하나도 너희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내일 바로 가서 받아올게요. 내가 즉시 말했다. 엄마는 그제야 잡지에서 눈을 들어 나를 칭찬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래야지. 자기 물건은 자기가 지켜야 해. 내가 같이 가줄까?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팔찌 하나인데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나는 엄마가 내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일은 나 혼자 처리하고 싶었다. 만약 내 물건 하나 되찾아오는 것마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 자신도 너무 한심하게 느껴질 것 같았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시간을 계산해서 대략 9시쯤 시어머니 김영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잠을 설쳤을 것은 뻔했지만 그 시간쯤이면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다. 저편에서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예요, 황서연.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전화기 저편이 2초간 침묵했다. 숨소리가 확연히 거칠어졌다. 너 아직도 나한테 전화를 다 하니?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감추기 힘든 당황이 섞여 있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제 물건 하나가 어머님 댁에 있어서요. 돌려주셨으면 해서요. 내 말투는 오늘 날씨 좋다는 듯 평온했다. 내 물건? 무슨 물건?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빚진 거 없어? 시어머니가 즉시 날카롭게 반박했다. 금팔찌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주신 거요. 결혼식 전에 어머님께 빌려드렸던 거 잊으셨어요? 나는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결혼식도 끝난 지 한참 됐는데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시어머니는 말이 막힌 듯 거친 숨을 몇 번 내쉬었다. 그리고는 억지를 부렸다. 그건 네가 자진해서 나한테 하라고 준 거잖아. 나한테 효도하는 셈 치고 준 거지.
어디 줬던 물건을 다시 뺏어가는 법이 있어. 너 염치도 없니? 나는 코웃음을 쳤다. 김 여사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네요. 첫째, 그건 빌려드린 거지 드린 게 아니에요.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둘째, 설령 드렸다고 해도 그건 박지훈 씨의 아내에게 박 씨 집안의 며느리에게 드린 거겠죠? 지금 제가 그런가요? 그녀가 대답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나는 말을 이었다. 만약 기억이 안 나시거나 인정하기 싫으시면 괜찮아요. 제가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팔찌 빌리고 싶다고 하셨던 카톡 음성 메시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틀어드릴까요? 정 안 되면 그날 결혼식에 계셨던 친척분들께 여쭤봐도 되고요. 어머님이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전화기 저편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그녀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다. 단지 내가 이렇게까지 따지고 들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얼굴을 찍고 되찾으러 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거의 이새로 비집듯 말했다. 그깟 팔찌 하나 누가 탐낸다고? 내가 택배로 보내줄게. 주소 보내. 택배로 번거롭게 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즉시 그녀의 말을 끊었다. 배송 중에 분실되면 서로 곤란하잖아요. 오늘 오후 3시에 명동 백화점 1층 커피숍으로 가져오세요. 제가 거기서 기다릴게요. 아, 그리고 보증서랑 영수증도 팔찌랑 같이 있었을 텐데 같이 가져오세요. 제가 확인해야 하니까요. 황서연, 너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3시, 커피숍, 시간 지나면 안 기다립니다. 나는 반복해서 말했다. 말투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 만약 안 오시거나 물건이 다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저는 저희 엄마 변호사님께 타인 재물 불법 점유 혐의로 정식으로 연락을 취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팔찌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오후 2시 45분. 나는 약속한 커피숍에 미리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레모네이드를 주문했다. 2시 58분. 나는 시어머니 김영자 씨가 낡고 칙칙한 회색 외투를 입고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채 누렇게 뜬 얼굴로 불안한 눈빛을 하며 백화점 입구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손에 작은 천 주머니를 꽉 쥐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커피숍에 들어왔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그 천 주머니를 테이블 위에 툭 하고 던졌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나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독을 품은 듯했지만 감히 터뜨리지는 못하고 목소리를 낮춰 아큰헌하게 말했다. 가져가.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해봐. 우리 박씨 집안 너한테 그런 푼돈 탐내지 않아. 나는 천주머니를 열었다. 안에는 그 금팔찌와 함께 있던 영수증, 보증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꼼꼼히 확인하고 틀림없는 것을 확인한 후 내 가방에 넣었다. 물건 다 있네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보았다. 일부러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깨끗하게 끝난 거예요. 금팔찌를 되찾아온 것은 마치 전리품과 같았다. 나는 그것을 보석함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것을 보며 내 마음속에 이제 막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것 때문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자락의 어색함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나 황서연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첫걸음이었다. 엄마는 내 상태가 좋아 보이는 것을 보고 이 기세를 몰아 나를 서재로 부르셨다. 엄마는 금고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내미셨다. 서연아, 이거 한번 봐라. 나는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와 몇 건의 쇼핑 영수증 사본이 들어있었다. 나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이것들은 모두 내부가 카드의 사용 기록이었다. 기간은 나와 지훈 씨가 약혼했을 때부터 결혼 전 며칠까지였다. 사용처는 고급 남성복 매장, 명품 시계 전문점, 심지어는 다른 지역의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도 몇 번 있었다. 이 대부분은 내가 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쳐다봤다.
지훈 씨가 가끔 내 카드를 접대비로 쓰긴 했지만 그가 이렇게 당연하게 내가 전혀 모르는 곳에 돈을 쓸 줄은 몰랐다. 네가 쓴 거 아닌 거 안다. 엄마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내가 은행 쪽에 특별히 전표 원본을 요청해서 확인했어. 서명은 전부 박지훈이더구나. 약혼하고 나서부터는 네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아주 거리낌 없이 썼더군. 나는 그 영수증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넥타이 1개, 그의 아버지 생신 선물이라고 했던 500만 원이 넘는 시계, 그리고 몇 번 그의 형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사업 시차를 간다며 쓴 숙식비까지 이것저것 다 합치니 무려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2천만 원. 나는 그 종이 뭉치를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다. 이 돈이 우리 집안의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속고 호구 취급당했다는 느낌이 나를 역겹게 만들었다. 돈은 작은 문제야. 엄마가 나를 보았다. 중요한 건 태도지. 서연아, 이혼은 확실히 할 거야. 하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이 빚은 확실히 청산해야 해. 우리 황씨 집안 돈이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저런 배은망덕한 놈들한테 낭비하라고 있는 돈은 더더욱 아니야. 나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이 돈 반드시 받아내야 해요. 어떻게 할지는 네가 결정해. 엄마는 선택권을 내게 주셨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든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든 다 좋아.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태도는 강하게, 마지노선은 명확하게. 단 한 푼도 깎아줘선 안 돼.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그 자식, 아니 그 집안 전체가 우리 것을 탐내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해.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직접 지훈 씨를 만나면 그는 분명 또 울고불고 불쌍한 척하거나 아니면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이다.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정식적인 방법이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미 차단했던 지훈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찾았다. 나는 그를 차단 목록에서 해제하고 그 소비 내역서의 핵심 부분을 휴대폰으로 찍어 한 장 한 장 선명하게 그에게 보냈다. 나는 글자 한자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사진만 사진을 다 보낸 지 10초도 안 돼서 지훈 씨의 전화가 불같이 걸려왔다. 나는 무음으로 해놓고 받지 않았다. 그는 즉시 다시 걸었다. 나는 여전히 받지 않았다. 곧이어 카카오톡 보이스톡 요청이 떴다. 나는 여전히 무시했다. 그리고는 연달아 카톡 메시지가 쏟아졌다. 서연아, 이게 무슨 뜻이야? 그거 내가 쓴 거 맞아. 근데 뭐? 우리 그때 부부였잖아. 내 돈 좀 쓴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이제 와서 이걸 다 들춰내는 건 뭐야? 뒤끝 장렬이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는 내 남편이었지 도둑이 아니라고. 그 뻔뻔하고 심지어 적반하장격인 말들을 보며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다. 내가 기다렸던 것이 바로 이 반응이었다. 나는 천천히 차분하게 답장을 써내려갔다. 하나하나 반박했다. 첫째, 약혼과 결혼은 다른 문제야. 법적으로 약혼 기간에는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개념이 없어. 둘째, 설령 결혼 후라고 해도 내 동의 없이 한 개인적인 소비, 특히 당신 가족에게 고가의 물건을 사준 것은 부부 공동 지출이라고 볼 수 없어. 셋째, 우리는 이제 곧 부부가 아니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박지훈 씨, 이 돈은 당신이 나에게 진 개인적인 빚이야. 선택지는 두 개야. 하나, 3일 안에 총이 376만 원을 한 푼도 빠짐없이 내 은행 계좌로 입금해. 계좌번호는 알지? 둘, 만약 갚지 않거나 꼼수를 부리면 나는 이 거래 내역과 우리의 대화 기록을 전부 오 변호사님께 제출할 거야. 이혼 소송에서 당신이 악의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소모했다는 증거로 말이야. 그렇게 되면 돈을 갚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나는 이 글자들을 다 쓰고 한 번 검토했다. 논리가 명확하고 허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저편의 지훈 씨는 마치 일시정지 버튼이라도 눌린 것처럼 메시지도 전화도 멈췄다. 좋기 56분이 지난 후에야 그의 메시지가 다시 왔다. 말투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애원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이러지 마. 내가 지금 어디서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구해. 내 카드도 다 정지됐고 직장도 곧 잘릴 판인데 이건 나를 죽으라는 거잖아. 우리 그래도 부부였는데 예정 생각해서라도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돈은 내가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안 될까? 나는 이 메시지들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예정? 그와 그의 엄마가 나더러 꺼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정을 생각했나? 나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예정은 당신 엄마가 나더러 꺼지라고 하고 당신이 나더러 부지런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미 다 썼어. 이제는 돈 이야기할 시간이야. 3일. 시간 지나면 끝이야. 이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다시 한번 깔끔하게 그의 카카오톡을 차단 목록에 넣었다. 귀가 조용해졌다. 나는 이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금 지훈 씨의 상황으로는 아마 갚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태도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그리고 박씨 집안 전체에게 나 황서연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싶었다. 내 것을 먹었으면 반드시 뱉어내야 한다는 것을, 설령 당장 뱉어내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이 빚을 항상 기억하게 만들어 가시처럼 그들 마음속에 밝히게 해야 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는 서재를 나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3일 안에 갚으라고. 엄마는 꽃꽂이를 하고 계셨다. 고개도 들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응하고 대답하셨다. 박지훈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고 나니 속이 다 시원했다. 마치 한여름에 시원한 탄산음료를 한 병 들이켠 것처럼 속부터 겉까지 상쾌했다. 나는 그가 분명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원했던 것은 바로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 그도 한번 애간장이 타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느껴봐야 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오후 엄마가 아직 퇴근하시기 전 나는 엄마의 운전기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기사의 목소리는 좀 다급했다. 사모님, 댁에 계십니까? 방금 어떤 분이 박 선생님 같았는데 회사 건물 아래로 와서 대표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해서 밖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감정이 꽤 격앙되어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사모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물으며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파트 아래는 텅 비어 있었고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댁이 부자라고 갑질하며 전 사위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폭로하겠다고요. 기사의 목소리에는 난처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다. 언론의 제보? 좋아. 나는 마침 이 일을 아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나는 과연 어떤 언론사가 신혼 첫날 밤에 아내를 쫓아내고 아내 돈을 쓰고도 갚지 않는 기생충 남편의 비참한 사연에 관심을 가질지 궁금했다. 기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께도 신경 쓰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소리 지르고 싶으면 실컷 지르라고 하세요. 보안 요원들이 문만 잘 지키면 들어오지는 못할 테니까요. 내가 당부했다. 네, 대표님께서도 이미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절대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지 말라고요. 다만 저렇게 막고 있으니 회사 이미지가 좀 괜찮아요. 곧 갈 거예요. 나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 기사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는 즉시 엄마에게 카톡을 보내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서지도 마시라고 이건 내가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는 주소록을 뒤져 성진 오빠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았다. 성진 오빠는 엄마의 오랜 친구의 조카로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온라인 뉴스 플랫폼의 콘텐츠 편집장이었다. 예전에 같이 식사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의리가 있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성진 오빠, 나 서연이야. 좀 막장 같은 일이 있는데 오빠한테 미리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괜히 오빠네 플랫폼이 엉뚱한 사람한테 이용당할까봐. 성진 오빠는 내 목소리를 듣고 즉시 흥미를 보였다. 어이구, 서연이 동생. 무슨 일인데? 말해봐. 나는 박지훈과의 결혼부터 이혼까지의 그 엉망진창인 이야기, 특히 그가 몰래 내 카드 2천만 원 이상을 긁고 이제 돈이 없으니 엄마 회사 아래까지 와서 깽판을 치며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설명했다. 나는 과장하지 않았지만 핵심은 강조했다. 특히 신혼 첫날 밤 시어머니의 꺼져 발언, 남편의 설거지 강요, 몰래 부가카드 사용 등 자극적인 부분들을 성진 오빠는 전화기 저편에서 혀를 차며 들었다. 세상에, 동생, 이거 완전 80부작 막장 드라마네. 그 집안 완전 극품들이구만. 걱정 마. 그런 부류들 내가 많이 봤어. 제 몸에 털난 건 모르고 남 탓하는 것들이지. 언론을 찾겠다고? 좋아, 오라고 해. 그놈이 감히 제보하면 내가 바로 팩트체크 들어가서 그놈의 그 더러운 짓거리들 낱낱이 파헤쳐서 온 인터넷 네티즌들이 심판하게 해줄 테니까 누가 망신당하는지 한번 보자고. 내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말이었다. 성진 오빠, 고마워. 그냥 상황 모르는 언론사가 그들한테 속을까봐 걱정돼서. 속을 리가 있나? 성진 오빠가 가슴을 쳤다. 우리 이쪽이라는 사람들 눈이 얼마나 밝은데. 저렇게 깽판 쳐서 이득 보려는 놈들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동생, 마음 푹 놔. 우리 플랫폼에서 그놈 기사 안 내보내는 건 물론이고 내가 아는 다른 언론사 친구들한테도 다 말해둘게. 다들 알고 있으라고. 그놈이 진짜로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면 그건 그냥 자폭하는 꼴이지. 정말 고마워, 오빠.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 뭘, 이런 건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나저나 동생, 괜찮아? 오빠가 사람 몇 명 보내서 그 자식 좀 타일러 줄까? 성진 오빠가 목소리를 낮췄다. 아니, 아니야. 내가 급히 말했다. 그런 인간 때문에 그럴 가치 없어. 법치국가인데 우리 규정대로 하자. 문 막고 싶으면 실컷 막으라고 해. 창피한 건 우리가 아니니까. 오, 동생, 배포가 크네. 그럼 그렇게 하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성진 오빠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는 마음이 더 든든해졌다. 나는 심지어 박지훈이 진짜로 언론을 찾아가길 약간 기대하기까지 했다. 그래야 이야기가 더 재미있어질 테니까. 아니나 다를까 1시간도 안 돼서 기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한결 가벼웠다. 사모님, 그 사람 같습니다. 이상하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더니 전화 한 통 받더니 갑자기 서리 맞은 가지처럼 시들어서 쥐 죽은 듯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진 오빠의 조치가 빠르고 효과적이었던 모양이다. 저녁에 엄마가 돌아오셨을 때 나는 오후의 일에 대해 물었다. 엄마는 코웃음을 치며 신발을 갈아 신으며 말했다. 어릿광대 같은 놈일 뿐이야. 내가 비서시켜서 그놈이 오후에 건물 아래서 소리 지르던 말들 다 녹음해두라고 했어. 언론 찾겠다고 협박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거 다 증거야. 나중에 이혼 소송 때 쓸 수 있을 거야. 역시 생강은 늙은 것이 맵다. 나는 속으로 엄마에게 감탄했다. 엄마는 박지훈의 모든 퇴로를 막아버릴 작정이었다. 엄마, 그 2천만 원, 그 사람 분명 못 갚을 텐데 정말 소송할 거예요? 엄마는 나를 쳐다봤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야.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들고 일단 변호사 시켜서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채권 관계를 확실히 해두는 거야. 이 빚은 일단 그놈 앞으로 달아두는 거지. 지금은 직장도 불안하고 돈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평생 돈이 없으란 법은 없어. 나중에 그놈이 숨 좀 돌리고 체면 차리고 싶을 때가 되면 이 내용 증명은 그놈 머리 위에 매달린 칼이 될 거야. 나는 알았다. 엄마는 그가 장기적으로 빚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틀 후 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지훈에게 보내는 내용 증명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되었다고 했다. 그 안에는 그가 무단으로 내 재산을 사용한 명세와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지정된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개인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박지훈이 그 딱딱한 문체에 로펌의 직인이 찍힌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짐작건대 그 기분은 아마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 2천만 원이 넘는 빚은 마치 튼튼한 밧줄처럼 당장은 목을 조이지 않더라도 이미 박지훈의 목에 단단히 걸려 있었다. 나는 박지훈 쪽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아마도 그 직인이 찍힌 서류가 그에게 이제 깽판 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해준 모양이다. 다행이었다. 귀가 조용해졌다. 나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혼수로 해주신 그 차. 꽤 새것인 흰색 SUV. 결혼식 날 지훈 씨가 여기저기 몰고 다닌 후로 줄곧 그들이 빌린 집 아래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그 차는 4명의로 되어 있었다. 당시에 박씨 집안이 하객들을 맞이하고 배웅할 때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는 그 차를 되찾아올 때였다. 나는 유진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즉시 신이 나서 말했다. 당연히 가져와야지. 내 차잖아. 내가 같이 가줄게. 혹시 그 파렴치한 가족들이 또 길 막고 깽판 치면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낫지. 생각해보니 그것도 괜찮았다. 친구가 함께 있으면 더 든든할 것 같았다. 우리는 주말 오후로 약속을 잡았다. 유진이는 자신의 작은 차를 몰고 나를 데리러 왔다. 길 위에서 그녀는 나보다 더 흥분해서 제잘거렸다. 서연아, 차 찾아오면 우리 드라이브 가자. 새로 생긴 온천 리조트 어때? 가서 액땜 제대로 하자. 지훈 씨네가 빌려 사는 그 낡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환경은 역시 빌라와 비교할 수 없었다. 주차 공간은 빽빽했고 내 흰색 SUV는 한쪽 구석에 눈에 띄게 주차되어 있었다. 차체에는 먼지가 한 겹 쌓여 있고 마른 나무심 몇 개가 붙어 있었다. 좀 초라해 보였다. 나와 유진이가 막 차에서 내렸을 때 아직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안에서 사람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다. 지훈 씨였다. 그는 막 외출하려던 참이었거나 아니면 줄곧 창가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다. 며칠 못 본 사이에 그는 한층 더 초췌해져 있었다. 눈은 퀭하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구겨진 낡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예전에 그 애써 꾸미던 청년 인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나를 보고 복잡한 눈빛을 보였다. 원망, 당황, 그리고 감출 수 없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앞으로 몇 걸음 다가와 차 앞에 섰다. 서연아, 너 어떻게 왔어? 나는 그를 무시하고 바로 차키를 꺼내 잠금 해제 버튼을 눌렀다. 차에서 삑 소리가 나며 라이트가 깜빡였다. 나는 운전석 문을 열고 유진이에게 말했다. 유진아, 네가 내 차 몰아. 나는 내 차 몰고 따라갈게. 유진이는 활기차게 대답했다. 오케이. 그리고는 시위하듯 지훈 씨를 힐끗 쳐다보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심지어 일부러 창문을 내리고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지훈 씨는 내 이런 무시에 격분했거나 혹은 막다른 길에 몰린 절망감에 호추추러 그는 갑자기 달려와 내가 닫으려던 차문을 확 붙잡았다. 황서연,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차 내가 계속 몰았는데 네가 뭔데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야. 나는 그제야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말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뭔데? 자동차 등록증에 내 이름 황서연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지금 꺼내서 보여줄까?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어. 그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이 차는 혼인 재산이야. 내 목도 반은 있다고.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혼인 재산? 지훈 씨, 이 차
우리 엄마가 내가 혼인신고하기 바로 전날 전액 현금으로 사주신 거야. 영수증, 계좌, 이체 기록 다 있어. 명백히 내 혼전 개인 재산이라고. 당신이랑 당신들 박씨 집안이랑은 한 푼의 관계도 없어. 법을 잘 모르면 집에 가서 당신 엄마한테 물어보든가 아니면 싼 변호사라도 찾아가서 상담 좀 받아봐. 여기서 창피하게 굴지 말고. 내 말은 채찍처럼 그의 얼굴을 후려쳤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다. 차문을 잡은 손은 힘이 들어가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주변 이웃들이 이미 소란에 이끌려 이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그는 강하게 나가는 것이 안 통하자 다시 약한 척하는 수법을 썼다. 목소리는 울먹였고 몸은 아래로 스르르 내려가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였다. 봐봐, 나 이제 직장도 없고 차도 없어. 나 이제 어떡하라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앞으로 개처럼 소처럼 일해서 갚을게. 손 놔. 나는 그를 쳐다봤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조였다. 그는 내 눈빛에 제압당한 듯 손에서 힘이 빠졌다. 나는 즉시 차문을 닫고 깔끔하게 잠갔다. 그리고 유진이의 차로 걸어가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안전벨트를 매고 시동을 걸었다. 지훈 씨는 나무 기둥처럼 그 자리에 서서 유진이가 능숙하게 내 흰색 SUV를 주차 공간에서 빼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뒤를 따랐다. 두 대의 차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낡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백미러 속에서 지훈 씨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코너에서 사라졌다.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마치 썩은 쓰레기 봉투를 아무렇지 않게 버린 것 같았다. 유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흥분해 있었다. 서연아, 성공. 속 시원하다. 우리 지금 바로 세차하러 가자. 안팎으로 싹 다 세차해서 그 쓰레기 냄새 다 빼버리자. 그리고 밀크티 마시면서 축하 파티하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 차는 넓은 도로 위를 달렸다. 햇살이 앞유리를 통해 들어와 따뜻했다. 이 차를 되찾아온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내가 내 소유의 모든 것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집, 보석, 돈, 차, 하나하나 모두 내 손으로 돌아왔다. 다음 단계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궤도로 완전히 되돌려 놓는 것이었다. 그 궤도 위에는 억울함을 참는 것도, 막장 시댁도,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방관만 하는 남편도 없다. 오직 새롭게 시작할 자유와 나 황서연 자신만의 멋진 인생이 있을 뿐이다. 나는 탁 트인 앞길을 보며 가볍게 엑셀을 밟았다. 차를 되찾아와 안팎으로 깨끗하게 세차하고 정비했다. 시트 틈새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유진이는 이것을 액땜이라고 했다. 일리 있는 말이었다. 새 차처럼 변한 차를 보며 운전석에 앉아 차 안의 은은한 향기를 맡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든든한 느낌이 들었다. 엄마는 내 상태가 점점 안정되어 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박씨 집안과 싸우는 것에만 매달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시고는 더 장기적인 이야기를 꺼내셨다. 서연아, 이혼도 했고 화도 어느 정도 풀렸으니 이제 앞으로 뭘 할 생각이야? 맨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아니면 나랑 내 친구들하고 차 마시고 쇼핑만 할 거야? 나는 엄마의 뜻을 알았다. 엄마는 내가 이혼의 그늘에 갇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잣집 딸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것이었다. 사실 엄마가 말씀하시지 않아도 나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소위 결혼이라는 것을 위해 지훈 씨와 그의 엄마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정을 돌보기 편한 한가한 사무직을 구하는 것까지 고려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스운 일이다. 엄마, 저 제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나는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예전에 배웠던 디자인을 몇 년 놓긴 했지만 기본은 아직 남아있어요. 스튜디오를 하나 열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볼까 해요. 엄마의 눈에 반가운 빛이 스쳤지만 얼굴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어떤 분야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하려고요.' 나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 '예전에 배웠던 디자인을 몇 년 놓긴 했지만 기본은 아직 남아있어요. 스튜디오를 하나 열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볼까 해요. 엄마의 눈에 반가운 빛이 스쳤지만 얼굴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하려고요.' 나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
예를 들면 답례품 제작이나 작은 행사 기획 같은 거요. 제 친구 중에 이 일을 하는 애가 있어서 일단 그 친구랑 같이 일하면서 흐름을 좀 익히려고요. 나는 처음부터 크게 버릴 생각은 없었다.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 생각 좋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금이나 인맥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하지만 사업은 네가 직접 신경 써야 해. 내가 다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말고. 알아요. 고마워요. 엄마. 마음이 따뜻해졌다. 엄마는 항상 이런 분이셨다. 겉으로는 손을 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항상 뒤에서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셨다. 나는 말한 대로 바로 답례품 제작을 하는 친구에게 연락했다. 마침 그 친구는 미적 감각이 있고 고객을 상대할 수 있는 디자인 파트너가 필요했다. 우리는 의기투합했다. 나는 사무실 자리를 알아보고 재료 시장을 조사하고 최신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하루하루가 순식간에 채워졌다. 매일 발에 불이 나게 바빴지만 마음은 특별히 든든했다. 가끔씩 다른 경로를 통해 박씨 집안의 소식을 조금씩 듣게 되었다. 한 번은 유진이와 새로 생긴 쇼핑몰에 갔다가 우연히 지훈 씨의 큰형님과 마주쳤다. 그녀는 손에 몇 개의 중저가 브랜드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나를 보고는 먼저 놀라더니 이내 시선을 피하며 무의식적으로 길을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입고 있는 코트가 작년에 봤던 낡은 것이고 얼굴도 많이 초췌해진 것을 분명히 보았다. 예전에 시댁에서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결국 내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지나갔다. 유진이가 입을 삐죽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꼴 좀 봐. 듣자 하니 박지훈 형도 요즘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려서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하더라. 진짜 꼴 좋다. 또 한 번은 내가 샘플을 확인하러 협력 인쇄소에 갔다가 우연히 2명의 영업사원이 잡담하는 것을 들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예전에 자주 오던 박대리 말이야. 그래, 젊은 그 사람. 한참 안 보이네. 듣자 하니 요즘 영 안 좋다던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지금 여기저기 이력서 넣고 다닌다고 하더라. 눈만 높아서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갔지만 마음속으로는 알았다. 엄마가 예전에 걸었던 그 전화들의 위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원래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도움을 잃자 박지훈의 직장에서의 진짜 능력은 과거의 화려함을 지탱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가장 아이러니했던 것은 내가 한 지역 중고 명품 거래 커뮤니티에서 시어머니 김영자 씨의 계정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그곳에 몇 가지 보석과 가방을 판매하고 있었다. 상태는 괜찮아 보였지만 가격은 시세보다 훨씬 낮았다. 아주 급해 보였다. 그중 한 가방은 심지어 내가 예전에 그녀에게 빌려줬던 금팔찌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그녀가 지훈 씨에게 사달라고 졸라서 샀던 것이었다. 간날 내 지원이 끊기자 박씨 집안의 경제 상황은 확실히 어려워진 모양이었다. 이 소식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박씨 집안이 나를 떠난 후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실제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특별한 통쾌함을 느끼지는 않았다. 오히려 내가 당시에 떠나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확인하는 느낌이 더 컸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얻은 화려함은 마치 모래성처럼 파도가 한번 쓸고 가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 그리고 나의 작은 스튜디오는 나의 정성스러운 운영과 친구의 도움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내가 맡은 첫 번째 일은 친구 아기의 100일 잔치를 위한 전체 비주얼 디자인과 답례품 제작이었다. 나는 며칠 밤을 새우며 기획안을 수없이 수정했다. 최종 결과물이 나왔을 때 친구는 매우 만족했고 자신의 SNS에 나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었다. 점점 입소문을 통해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비록 일은 크지 않고 버는 돈은 예전에 내가 가방 하나 사는 값보다 적을지 몰라도 내 능력으로 인정을 받고 가치를 창조한다는 그 느낌은 얼마를 주어도 살 수 없는 충만함과 기쁨이었다. 나는 점점 더 바빠지고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내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단단해진 것을 발견하곤 했다. 온몸에서 독립적이고 유능한 기운이 풍겨나왔다. 이런 변화는 내가 박씨 집안에 복수하고 모든 재산을 되찾아온 것보다 더 나를 기쁘게 했다. 나는 내가 그 터무니없는 결혼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고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다. 나는 그저 황서연일 뿐이다. 자신의 사업을 열심히 개척하고 있는 독립적인 여성. 그리고 나를 위한 좋은 연극은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을 뿐이다. 이혼 소송이 곧 열릴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절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개정날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평온하게 찾아왔다. 드라마에서처럼 양가 친척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법정에서 서로 욕설을 퍼붓는 막장 장면은 없었다. 나와 엄마 그리고 오 변호사가 한쪽, 박지훈과 그가 선임한 경력이 없어 보이는 젊은 변호사가 다른 한쪽, 시어머니 김영자 씨도 왔다.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낡은 외투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내 쪽을 쳐다보지 못했다. 지훈 씨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정장이 헐렁해 보였고 눈빛은 불안했으며 재판 내내 거의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재판 과정은 거의 오 변호사의 동무대였다. 그녀는 논리가 명확하고 증거는 확실했다.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의 소유권 문제부터 박지훈의 무단 대금 소비, 그리고 그들 가족이 내게 준 정신적 피해까지 하나하나 명확하게 진술했다. 상대방 변호사가 발언할 차례가 되자 그의 주장은 힘이 없었다. 그는 부부의 정과 짧은 결혼 기간을 강조하려 했지만 판사가 관계 파탄의 사실적 근거에 대해 몇 마디 묻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 2천만 원이 넘는 빚 문제도 언급하며 내가 너무 가혹하게 추심한다고 암시했지만 오 변호사는 즉시 은행거래 내역과 내용 증명을 제시하며 그것이 이혼 재산 분할과 무관한 명백한 개인 채무임을 증명했다. 지훈 씨는 재판 내내 마치 벙어리처럼 판사가 물을 때만 마지못해 네, 아하거나 자신의 변호사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 젊은 변호사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확실히 감당하기 힘들어 보였다. 마침내 판사가 당일 선고를 내렸다. 이혼을 허가한다. 하남빌라 차량 등 혼전 재산은 나의 소유로 한다. 2천만 원이 넘는 채무는 별건으로 처리하지만 법원은 나의 채권 주장을 지지한다. 혼인관계 지속기간이 극히 짧고 파탄의 주된 원인이 남편과 그의 가족에게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의 이혼 위자료나 재산 분할 요구도 기각한다. 판결 결과는 명확하고 깔끔했다. 완전히 우리의 예상대로였다. 나는 심지어 특별히 흥분되지도 않았다. 마치 진작에 끝냈어야 할 수속을 마친 기분이었다. 선고 후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 씨 옆을 지날 때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떨렸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다. 눈빛에는 후회, 불만 등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시어머니가 뒷줄에서 달려와 엄마를 붙잡으려 했지만 오 변호사가 몸으로 막았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사부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훈이가 다 잘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아주 죽이려는 겁니까? 엄마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평온했지만 마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김영자 씨, 법원에서 판결이 났소. 이 일은 이제 끝났으니 앞으로는 각자 갈 길 갑시다. 다시는 찾아와서 창피당할 짓 하지 마시오. 말을 마치고 엄마는 내 팔짱을 끼고 곧장 법정을 걸어나갔다. 햇살이 법원의 높은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눈부시게 밝았다. 법원 문을 나서며 나는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오 변호사는 우리와 악수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후속 채무 집행 문제는 자신이 계속 처리하겠다고 했다. 엄마는 수고하셨다고 나중에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다. 차에 앉아
엄마는 바로 시동을 걸지 않고 나를 보며 웃었다. 기분이 어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따라 웃었다. 글쎄요, 별다른 느낌은 없어요. 그냥 이 일이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뿐이에요. 그래, 끝났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시동을 걸었다. 앞에는 더 좋은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차는 도로에 합류했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며 마음이 평온해졌다. 복수의 쾌감은 이전에 내 것을 하나하나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느꼈다. 오늘의 판결은 단지 당연한 결과이자 공식적인 마침표일 뿐이었다. 나중에 유진이에게서 들었다. 박지훈은 판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도시를 떠났다고 한다. 남쪽의 작은 공장에 취직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의 형 부부도 경제 문제로 자주 다투며 사는 게 순탄치 않다고 했다. 시어머니 김영자 씨는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보다 훨씬 말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 소식들은 먼 곳의 바람소리처럼 듣고 나면 그만이었다.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내 스튜디오는 서서히 궤도에 올랐다. 작은 답례품 제작에서 시작해 몇몇 브랜드 행사와 작은 공간 디자인까지 맡게 되었다. 비록 바빴지만 매일매일이 활기와 기대로 가득 찼다. 나는 내 수입으로 엄마가 좋아하시는 실크 스카프를 사드렸다. 엄마는 입으로는 돈 낭비했다고 하셨지만 눈의 웃음은 감추지 못하셨다. 가끔 나는 혼자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보거나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며 진정으로 편안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즐겼다. 나는 심지어 예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꽃꽂이를 배우거나 혼자 여행을 계획하는 것 같은 삶은 마치 두꺼운 먼지를 닦아낸 것처럼 다시 선명하고 밝아졌다. 나는 내가 한때 진흙탕에 빠졌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엄마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그곳에서 기어나왔다. 그리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앞으로의 길은 아직 길다. 새로운 도전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인연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든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황서연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과거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훈장이 될 것이다. 차는 집으로 향하는 길을 달렸다. 석양의 노을이 하늘을 따뜻한 주황색으로 물들였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다.